이란이에요, 이란? 드라이스킨이요. 이란을 보이죠? 여기는 어디? 장각에 장각. 시간이 정말 이제 서비스적으로 그것도 있어요. 서비스를 SL 기다고 G파야? 90분도 그래요. 이제 봤어요. 오이 차트 만드는 거 테이블 오이 차트. 직원들 굉장히 마음대로 그거 부르다고 말씀하셨죠? 네. 아니, 아직 같이 한다고 하셨죠? 컴퍼니 네임은 캐톨릭 유니버시티. 모델을 안 하시면 같이 하실 건데 그게 같이 하시죠. 자, 개요가 여러 번 나와요. 하나는 수업 개요고 하나는 시대 다이나믹스 자체의 개요. 개요가 좀 많다는 게 단점일 수도 있는데 이게 좀 기존에 여러분 뭐 수업 많이 안 들으셨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생경한 용어, 단어, 뭐 방법 뭐 이런 거랑 인프로가 좀 많습니다. 혹시 듣다가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질문을 하세요. 모르는, 그러니까 그동안 안 들었던, 모른다기보다는 그동안 좀 안 들었던 단어들이나 개인들이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다는 거. 설명을 천천히, 여러분 사실 다 박사님들 아신다는 전제하에 제가 막 하는 것도 있으니까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말씀해 주시죠. 전체적인 내가 우선 어쨌든 오늘 이 6시간 동안 좀 개요 관련된 내용을 좀 듣고요. 그 다음에 인과지도에 대한 어떤 부분만 확실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큰 보면 이 소프트한 거하고 하드한 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소프트한 방법은 시스템 사고, 저는 이것만 가지고 충분히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고에 대한 논의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다이나믹스의 그 원형, 잠깐 말씀드릴게요. 원형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모델링을 가볍게 한번 해볼 겁니다. 시간에 따라 어떤 변화의 그래프를 여러분이 직접 얻어보시면, 아, 시스템 다이나믹스의 모델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는지를 직접 경험하시게 되니까, 그걸 좀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기본적인 그 이해가 되시면, 그걸 가지고 어떤 활용을 했는지, 응용 사례들이나, 를 하거나, 아니면 뭐 직접 모델링을 좀 시간이 되면 모델링을 좀 더 해보고, 마지막에는 저랑 같이 박사님들이 제출하신 벤싱 모델에서 연구방법을 피드백, CLD를 가지고 디스커션 하시면 잠깐 제가 팔이 뒷다리 떼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겁니다. 2009년도에 당시 이제 그 저희 말하는 일자형, I자형의 그 학문, 연구 문화 뭐 이런 것들 이 지배를 하던 시절에 융합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컨버전스. 광고도 한참 컨버전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나온 책이고요. 여전히 융합 관련된 부분은 많이 발전했습니다. 좋은 부분입니다. 박사님들이 지금 다니는 논문의 형태나 주제나 이런 부분이 혹시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해서 이 내용을 들고 왔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공공대학 파리학과 입학. 파리학 개론, 파리학과리론, 파리집다리론, 파리홍통론을 파리에 대한 강론을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턴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가지고 4년 동안 해서 학위를 취득하면 야 이제 파리에 대해서 조금 알듯하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좀 더 전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제 파리학과 석사과정에 입학을 합니다. 파리학과 석사생은 파리 전체를 연구를 하면 졸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 부위인 파리 뒷다리를 연구를 하는데, 문제는 파리 뒷다리를 몸통에서 떼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연구를 한 다음에 파리 뒷다리 관절이 5도 끊긴 상태에서 파리 움직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대충 이 정도 되면 웃어주셔야 돼요. 뭔 소리예요? 이제는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 것 같다라는 이제 느낌을 받으면 이제 졸업 학위를 줍니다. 뭘 모르는지 알았지라는 게 이제 석사예요. 여러분 저는 박사에 대해 좀 더 깊은, 딥한 지식을 접근하기 위해서 박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박사가 되서 보면 이제 파리 뒷다리를 통째로 연구하면 절대 하기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파리 뒷다리에 있는 발톱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뭐 주기 학술 내역을 하고,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파리 뒷다리 발톱 성분이 파리 발톱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라는 두 논문을 발표하고, 최종 논문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1년생 파리 뒷다리 발톱의 성장 특징이 파리 먹이 취급 방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뭐 박사학위를 쳐요. 이건 제가 쓴 글이 아니고 김광웅이라는 서울대 홍대 교수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뭐 동정란에 보니까 저희 박사분들 몇몇 분들이 이제 저희 대학에서 자리를 잡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최근에 이제 두 분이 계시거든요. 옛날에도 몇 분 계셨어요. 교수가 돼서 전공을 합니다. 전공을 하는데 이분은 전공 분야가 파리 발톱이 아니고요. 파리 발톱에 낀 때입니다. 이것도 있는 종류가 다양해서 18년산, 12년산, 15년산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냐면 저희 학교가 융합이라는 산으로 알고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이에요. 사실은 문제학교는 창조의 근원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플랫폼을 이제 만들었죠. 이거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사실 예측하기 어려웠으나 어쨌든 성공했으니까 좋은 사례가 나왔습니다. 대단한 성공 사례이긴 합니다. 경리학을 가르치는데 경리학 교수가 한 명도 없다. 정말요? 진짜로. 실제로 이게 20년 전에 있을 때는 교수도 학교도 아니었죠. 당시는 합법이었는 학원에서 자세히 말하면 이제 연구소에서 MBA를 시작합니다. 박사가 되면 이제 학교가 된 다음에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가 설립됐을 때는 물론 전공한 분이 있었죠. 한 분인가 두 분인가 있었습니다만 그때 제가 이 학교 생긴 지 2년 만에 이제 같이 조인했는데 2년 할 때 이미 와 있던 분들의 전공이 시각, 공간 디자이너, 철학과, 정치학과, 심리학과, 예술, 공학 하신 분 두 분, 경영학 하신 분들 한두 분 있었어요. 경영 전문 대학원 대학교에 핵심 요소라고 하는 키 컴피턴스를 안 가지고 시작했어요. 이미 그때 빌리는, 플랫폼으로 빌리는 경제를 도입한 거죠. 그걸 딴 데다 쓰셨으면 대박을 났습니다. 지금 하다 뭐 이런 불법행위 이런 거를 그때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빌리지 뭐. 메인 핵심 키 컴피턴스를 빌리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고전 자본이 너무 많이 돼요. 탑 퀄리티에 있는 그게 경쟁력이잖아요.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탑 퀄리티 교수가 최고의 경쟁력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고정자산화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야지 내가 그걸 계속 운영을 하니까 그게 과거에 경리하던 사고방식이었어요. 이제 경리학 쪽 나오니까 좀 괜찮나요? 그랬는데 그걸 버려요. 가감이 필요 없어. 왜냐? 고정자산이 너무 많이 들어. 운용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어. 그럼 이걸 유동화시키자. 그 당시에 그 발상을 하셨다. 그걸 설계하고 진행했다.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경영대 교수님이 있었지만,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보다는 융합, 혁신 이 주제는 경영학 메인에서 나오지 않는다. 엣지 오브 KS에서 나온다. 라는 거를 실제로 공부를 하셨어요. 제가 이 대학에 들어와서 이제 저도 그동안 공부를 안 했던 뭐 공학의 필요성, 아까 말한 FNM이 이런 거 이제 공부를 막 새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공대만 전공했다 경영학을. 근데 도서관에 책이 있는데 줄이 꺼져 있어요. 뭐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창사학입니다.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그분이 공부한 거예요. 그 책을 줄 긋고 공부할 사람이 어쨌든 그 저희 동네에서는 없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어요. 제 책 제목이 물리학과 개성기신론이에요. 그거를 엣지 오브 케이오스, 그러니까 이쪽에서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그것은 융합이라는 태제로 움직일 거다. 기존에 있는 플랫폼은 유동화해서 학부에 되는 시상이 올 거다라는 걸 예측을 하고 플랫폼을 예측을 합니다. 이 학교는 사실 굉장히 연구대상입니다. 물론 이미 보편화되어 있어서 심지어는 메이저 대학, 서울대학, 연대, 고대들이 저희 플랫폼을 뺏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학교 시스템을 뺏겨갑니다. 가톨릭 대학, 여러분 지금 프로그램 지금 하는 그 가톨릭 대학은 대놓고 뺏깁니다. 진짜요. 대놓고 뺏깁니다. 수업 시간도 바꾸고 형태도 바꾸고 심지어 교수 시스템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대학들이 저희 학교의 교수 시스템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 환경이 변해가고 있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융합이라는 태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 그 융합의 키워드에 가장 적절한 연구 방법론 중에 하나는 시스템 다이나믹스라는 걸 이분이 이걸 도입하고 지금까지 지적하신 분이 이 시스템 다이나믹스 방법론의 창시자가 제이 포레스트라는 얼마 전에 2016년에 작고하신 제이 포레스트라는 천재 연구자가 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물론 이분은 하버드 교수, MIT 교수인데 MIT에서 하버드가 붙어 있나요? 요즘은 담이 붙어 있다던데. 뭐 그렇답니다. MIT에서 하버드에서 MIT로 출강 가서 들었다.
제이 프로젝트 교수가 들으시면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그분의 이론 중에 경리학이라면 제일 잘 아시는 게 불힙 이펙트라고. 불힙 이펙트도 모르세요? 채찍 효과라고 하는 거죠. 채찍 효과. 유통 단계에서 초기에 조그만 변화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증폭되는, 파장이 증폭되어서 나중에 생산자의 재고 현황이 엄청난 격변을 일으킨다라는 이론이 불힙이라고. 경리학도 몰라, 물리학도 몰라. 농담이고요. 이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 박사과정의 스펙트럼이라는 게 여기서 여기까지 다 있잖아요. 이거는 잘 활용해야 될 대상이지 거부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박사님들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여기서 여기까지 주제들이 실제로 전혀 무관한 것 같죠. 굉장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연구 주제의 메소드를 실제로는 다른 데서 이미 완성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미 끝낸 경우도 있는데 몰라서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펙트럼 모두를 서로 들으셔야 돼요. 저건 내가 아니까 신경과 나는 이거 할까. 이러시면 사실은 우리 학교가 가지는 이 장점을 전혀 활용을 못하십니다. 실제로 많은 디스커션들, 아니 초등학교 책상처럼 앉아가지고 박사 수업 듣는 데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이런 박사과정이 어디 있습니까? 답답하지만 사실은 이건 굉장히 장점이라고. 그 옆에 있는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플랫폼을 가져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18년산 때를 연구하는 형태는 안 나온다. 의미가 있어야 돼요. 뭐 뒷부분에 좀 더 이야기하고. 그래서 일단은 뭐 논문을 작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스템 다이나믹스를 이용해가지고 시스템 다이나믹스 모델링까지는 안 하시고 중간 지도로도 충분히 논문이 가치가 있고 리터러처 리뷰를 정리하는 논문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대학교에서 그런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한테 여러 박사님들한테 유용한 것은 이미 이제 여러분은 석사 졸업해서 박사학위에 들어오신 게 아니고 이미 충분히 현업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자기 인사이트도 있고 직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뭐 하면 뭐뭐 된다는 과거에 어쨌든 그것이 포착화되어 있는 고정관념일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직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연구가 직관을 활용한다. 이거는 뭐 비과학적이지 않냐라는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겠지만 시스템 다이나믹스에는 웰컴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정규분포의 끝달에 있는 이 부분, 예를 들어 18년생 때라고 합시다. 이 때라고 하더라도 그게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려면 18년생 때가 파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관계가 있다면 부분과 전체가 한꺼번에 맞물려서 해석된다는 의미가 있겠죠.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사실은 발톱의 때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연구하려면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안 했지만 이제는 그게 영향이 있다는 것, 조그만 영향이 있다는 걸 규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발톱의 때의 성분이랑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오래된 비석, 그 다음에 그게 미치는 발톱 자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 연구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최소한 저희 학교에서는 저희 학교의 설립 취지와 이런 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 전체를 아우르는 형태로 우리 학교가 출발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모아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사님들 모으는 이유도 그렇고 그래서 본인의 연구가 전체 경영학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전체 구조적으로 한번 그릴 필요가 있겠죠. 그죠? 내가 지금 인사다. 내가 지금 생산이 좀 잘하는 곳이다. 요즘 내가 하는 게 교육이다. 뭐 이런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가 결과적으로 경영에 도움이 돼야 된다. 어떤 형태로 맥락이 있어야 된다. 설사 그게 내가 전문 분야인 보안이나 안전이야 할지라도. 그래서 전체 맥락을 하나 구성하는데도 일단 기본적인 그 사고 틀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하게 딥하게 결국엔 발톱의 때까지 내려가는 하나에 따라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박사 논문은 최종적으로 세종심사를 받기 전에 코잘로프 다이어그램을 필수로 작성하셔야 돼요. 이건 의무사항입니다. 그게 왜 저기 박정렬 주임 교수께서 설명을 하실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우리 학교의 설립 취지가 그렇습니다. 전체 맥락이 있어야지 세부 맥락이 있는 거다. 세부 맥락만 연구하는 것은 우리 학교의 어떻게 보면 취지가 아니다. 전체 맥락 다음에 세부 맥락이 있다라는 것을 한꺼번에 인지해야지 여러분의 박사학위가 우리 학교의 박사학위 취지와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연구를 하시다 보면 이거 다 잊어버리시고 이거 지금 연구하는 건 힘들어서 다 까먹게 됩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돌아가서 맨 마지막에 박사학위 논문 제출하실 때 처음으로 돌아가서 전체 맥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 논문을 어떻게 썼는지를 스토리텔링을 하도록 합니다. 자, 박사 논문을 지금 이제 계속 규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만 아마 3편이죠. 등계지 3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연구 주제가 다를 수 있어요. 그죠? A1, A2이면 좋고 A, B, B1이면 좋은데 가끔가다 그렇게 잘 그러진 않죠. A, B, C일 수도 있습니다. A, B, C면 A, B, C를 엮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하나의 책으로 나와야 되니까. 그럼 저희 학교의 근학 이념 중에 하나가 스토리텔링의 T. T가 있어요. 스토리텔링입니다. T가 하나 있는데 그게 스토리텔링. 그래서 A, B, C를 전체 구조의 맥락에서 스토리텔링하는 형태로 논문을 써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A1, A2, A3 쓰셔도 좋고 설사 그게 A, B, C였다 하더라도 A, B, C에 대한 스토리텔링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팀워크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팀워크인데 팀워크는 이제 크리에이티비티를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팀워크를 크리에이티비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틱스, 팀워크, 스토리텔링 뭐였죠? 테크놀로지. 그래서 저는 테크놀로지와 스토리텔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의 2시간 동안 헛소리하고 이제 처음으로 스피드센터에는 했던 이야기인데요. 근데 20세기 초에 아까 중간에 쉬는 시간에 이제 물리학이 어떤 영향을 물리학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에서 낯설하시는 것 같은데 물리학만이 유일한 이론 학문입니다. 이 세계 모든 학문 중에 유일한 이론 학문입니다. 나머지는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파생된 학문이 있습니다. 물리학만이 유일한 이론 학문인데 물리학자들이 별의별 짓 다 하면서 많은 문제들을 풀었어요. 심지어 사회 문제. 사회 문제들도 대부분 물리학자들이 이론을 통해서 모델과 이론을 통해서 풀었습니다. 수학적으로 풀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난점들이 생겨서 뉴턴 미래를 그동안 정말 잘 예측하던 뉴턴의 교훈에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확정된 게 아니다. 세상은 불확정에 있다. 불확정성 논리라는 하이젠베르그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위너 그 다음에 메탈란티 이런 사람은 저기 유기체 이 시스템 자체를 이해하려면 생물체의 유기적 시스템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다이나믹스의 근원 중에 하나인 이 사이버제네틱스를 좀 주창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로베르트 와인인데 위너. 근데 이 그 사이버제네틱스를 이용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겼어요. 왜냐면 고사포를 맞추는 방법을 이제 사이버 통제, 피드백 통제 이걸 해가지고 자동으로 다다다다 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했기 때문에 이분이 물리학에서 끝난 게 아니고요. 이 보세요. 화학, 생리학, 경제학을 같이 또 엮었어요. 그런 식의 새로운 도전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분들이 그때 그런 게 뭐냐면 패턴, 사건이 이벤트가 있어요. 이벤트는 이벤트일 뿐이다. 이벤트는 보통 one case를 이벤트라고 하죠. 이벤트가 반복되는 걸 이제 패턴이라고 하고 패턴 다음엔 숨어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가 숨어있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건과 패턴을 봐서는 안 되고 구조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해서 구조를 보기 시작해요. 모든 것은 구조가 지배한다. 그래서
이 구제를 통해서 산업활동에 어떠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지를 연구를 최초로 했고, 그리고 그 미래 연구를 통해서 현상을 예측한 사람이 포레스트라는 사람. 말씀드린 시스템 다이나믹스의 창시자입니다. 제이 포레스트. 시스템 다이나믹스를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의 시간에 따른 동적 변화를 보는 요 연구 방법은 간단히 보면 이겁니다. 스탁, 주식을 연구하는 거. 그건 아니고요. 스탁이 또 다른 뜻이 재고, 절약, 쌓인 거, 그죠? 스탁, 쌓인 겁니다. 이걸 절약이라고 합니다. 저희 이제 용어에는 그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절약, 쌀에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절약이 뭐죠? 절약에 대한 이해를 시작합시다. 절약. 지식이 이게 상호작용이에요. 제가 약간 이쪽으로 몰았더니 바로 이쪽으로 가시잖아요. 이런 게 좋아요. 이게 여러분의 내가 어디로 갔다고요? 엣지하고 케이아스로 가시는 거예요. 메인스트림에서 오늘은 약간 빗당하게 해야지 이렇게 여기 끝에 가야 돼요. 엣지하고 케이아스. 제가 성공하는 겁니다. 여기에 전향은 이게 스탁이죠, 그죠? 변화가 있나요? 이건 연구 대상이야. 안 변하는데 뭘 연구해요? 그럼 여기서 연구 대상은 뭘까요? 쌓여있긴 한데 변화가 있네. 뭘까요? 이게 연구 주제에서 한번 방법이에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 자체라고 해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상태, 이것도 변하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쌓였다가 하고, 뭐, 줄었다가 하는 일종의 이제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 자체가 절량입니다. 그러면 유량은 뭐죠? 절량은 쌓여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럼 쌓여있는 상태를 바꾸는 건 뭘까요? 유량이죠. 이제 수업 들어오시는 행위, 인플로.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나가시는 행위, 아웃플로. 이것도 주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패턴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어떤 구조? 수업이라는 하나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돈도 낸 것도 있네요. 뭐 이것들이 들어와서 나가시고 또 이런 구조가 형성되고, 나머지 또 저량이 뭐가 있을까요? 연구 대상이 될 만한 저량. 공기. 흐름은 있는데 저량은 뭐죠? 흐름은 있어요. 공기 흐름이 보이나요? 저량은 보입니다. 지금 딱 스냅 사진을 찍으면 저량은 보이죠. 지금 내가 여기 사진을 스마일 하면 여러분이 그대로 여기 나타나죠. 그죠? 그러면 눈에 딱 보입니다. 그게 시간에 따라 차이를 보이긴 하겠지만 보입니다. 유량은 어느 때 찍으면 임 박사님 들어오시는 건 찍힐 때도 있고 안 찍힐 때도 있죠. 하지만 저량으로서는 있잖아요. 그죠? 홍 박사님이 들어오실 때 내가 찍었는데 찍힐 수도 있어요. 그럼 유량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럼 유량은 보인다, 안 보인다? 아니,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다. 확실하지 않다. 마치 오늘 비가 오는데 비를 찍으면 비가 보이나요? 장대비가 오면 보여요. 그죠? 확실하게 유량이 유입될 때는 확실히 보입니다. 스물스물 올 때는 유량이 보이나요? 잘 안 보여요. 어쨌든 누군가가 왔기 때문에 변했겠죠. 유량과 저량의 차이는 어떤 시스템, 바운더리, 내가 설정해 놓은 바운더리 내에서의 유량과 저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바운더리를 어떻게 봤냐면 이 클래스, 이 수업장을 보고 이야기했어요. 이 학교 전체를 했을 때는 그 유량이 또 달라질 수도 있고, 아주 마이크로하게 이 시계를 보거나 마우스를 보거나 컴퓨터를 봤을 때 또 시스템은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의 유량은 뭐 이런 마우스 클릭 행위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유량과 저량은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대상, 연구 대상에 따라서 머크로하게 갈 수도 있고 마이크로하게 갈 수도 있어요. 여튼 근데 유량과 저량이 그냥 들어오나요? 매개가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등록도, 학위 이런 것들이 매개하잖아요. 통제하고 조절하잖아요. 그런 매개와 통제를 통해서 뭐 스탁 A가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통제와 매개와 조절을 통해서 그냥 변해가는 과정을 디파인하고 규명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렇게 생겨먹은 놈을 이제 인과지도, 지금 말씀드렸던 인과지도라고 부릅니다. 인과지도를 영어로 이야기하면 포자, 룻, 다이아그램 혹은 포자 루프 뭐 이렇게 부릅니다. 요거까지를 그리는 거를 시스템 띵킹, 즉 시스템 사고라고 합니다. 요 화살표 있죠? 뭐뭐 하면 뭐뭐 하면 뭐뭐 하면 뭐뭐 하면 이걸로 구성된 것이 화살표.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이 끝난 다음에 간단한 연습을 진행하거든요. 요게 이제 포자 루프고 얘를 시간에 따라 진짜 이 어떻게 결과가 나온지 이런 그래프로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대상은 뭐 타임일 수도 있고요. 혹은 특정한 x라는 변수일 수도 있습니다. 뭐 다 독립 변수일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종속 변수. 이것이 나타나는 형태로 바뀌게 하기 위해서는 이걸로는 안 돼요. 안 돼서 이렇게 바꿔주는데, 이렇게 저량, 그 다음에 레이트가 유리죠. 무슨 유리, 변화유리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저희들은 유량이라고 부릅니다. 유속,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영어 논문을 읽으시면 돌아버립니다. 왜냐면 용어들이 갑자기 레이트, 스탁인데 팝하고 돌리면 전부 주식으로 번역을 해버려요. 율로 번역하고 해서 조금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레이트는 유량, 그래서 밸브 표시를 해놨어요. 유량의 변화. 그러니까 저량과 저량의 변화를 주는 건 유량이죠. 유량을 이제 모델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시스템 다이나믹스 모델링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유량 모델링에는 앞서 보였던 저런 매개와 통제 변수들, 토탈에서 이 디시전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함수관계로 해서 연결을. 그래서 이제 수학이 조금 들어가게 되는데, 어려운 수학은 아니에요. 나란 수학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 책에도 그런 내용을 썼는데요. 수학을 놓은 지 좀 오래되셔가지고 수학만 이야기하면 좀 머리를 지끈지끈 생각하시는데 수학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그 굉장히 고급 수학을 쓰는 건 아니고 단순 산수니까 적분 하나만 하면 되죠. 적분 하나만 하면 되죠. 왜냐면 적분은 적분이잖아요. 쌓아가잖아요. 쌓는 행위는 수학적으로 적분이잖아요. 유량은 레이트니까 미분이고요. 미분 다음에 적분이에요. 미적분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이쯤 되면 집 사고 나가는 거예요. 전혀 그런 거 아니니까 이렇게 구성된 거를 이제 일단 이런 게 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이거를 과거에는 이전 수업에서는 이렇게 다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끝까지 이해를 안 하시고 버티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끝까지 이해시키고야 여러 번 반복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토프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르고 레이트 자체를 율, 저량, 유량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이렇게 됐으니까 그게 뭔데라고 하실 수 있으니 간단한 우리 예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는 거, 오늘 점심도 드셨습니까? 밥 먹는 거 같죠? 여기 보시면 뭐지? 섭취죠. 네. 식사하셨죠? 섭취라는 행위를 통해서 여기에 쌓인 건 뭐죠? 네, 물론 안 보입니다만 느낄 수는 있어요. 쌓였습니다. 그럼 이놈은 소화되죠. 소화가 다 되면 어떻게 되죠? 나와요. 얘가 줄죠? 네. 브라보. 요거 하나 더 넣어야 돼. 배출. 저희 집 교인이 잘 먹고 잘 싸답니다. 농담 아니고요. 전 진짜로 잘 싸는 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음식물의 위에 음식물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배고프고 섭취하는 행위를 써요. 이거는 정확하게 사이클입니다. 매번 매일 삼시세끼를 드립니다. 여기 보면 빨간색, 파란색이 있어요. 음량입니다. 여러분 좀 이따 이상한 걸 하나 보시게 되는데 굉장히 낯선 걸 하나 보시게 됩니다. 그렇죠.
플러스 파란색은 증가하는 거예요. 섭취가 증가되면 위내 음식물이 쌓이죠. 증가하죠. 위내 음식물이 쌓이게 되면 소화가 늘어나죠. 소화가 많이 되면 위내 음식물은 줄어들죠.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위내 음식물이 줄어들면 섭취가 늘어나죠. 그죠? 잘못 그린 겁니다. 플러스예요. 잘못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얘를 아까 이렇게 말했던 포자루프 다이어그램은 이제 그 스토프 다이어그램으로 그린 게 아까 말씀드린 섭취라는 인플로를 통해서 위내 음식물이 스탁이 되고 스탁된 거는 아웃플로, 즉 소화를 통해서 배출됩니다. 여기는 똥이에요. 실제로 여기 구름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크라우드. 요즘 유행하는 크라우드.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나는 섭취를 했고요. 섭취한 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나는 이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구름처럼 표시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관심이 드는 건 섭취와 소화 그리고 위내 음식물이라는 표식을 그림으로 해야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여기에 적분 나옵니다. 적분 되게 쉽죠. 위내 음식물은 현재 시간의 위내 음식물은 직전 시간의 위내 음식물. 직전이라는 시간은 시간 단위를 얼마나 쪼개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1시간일 수도 있고 1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직전의 위내 음식물에다가 섭취와 소화의 변화량을 시간에 곱한 값. 이건 너무나 간단한 적심이죠.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는 위내 음식물의 초기값이 필요합니다. 우리 적분할 때 미분해서 적분할 때 초기값이 나오는 거 아시죠? 초기값은 제로라고 하는 수식을 집어넣고 단위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섭취는 6시간마다 1.2kg를 먹나요? 맞나? 여기 1.2kg. 그죠? 6시간 적절히. A씨는 6시간마다 음식을 1.2kg 섭취를 한다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소화는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얘는 간헐적으로 일어나죠. 얘는 지속적으로 일어나죠.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거에 대한 함수가 있어요. 간헐적으로 섭취되는 것을 여러분이 막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거 스텝 함수라는 걸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소화는 지속적으로 쭉 돼. 근데 소화가 뭐 능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뭐 시간당 제가 0.1kg를 소화한다고 이제 수식을 입력해봤습니다. 그러면 도표로 그리면 6시간마다 368 중간에 자고 또 368 이런 형태로 되어 요거를 간단한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는 일정한 비율로 소화된다. 뭐 여기서 어려운 게 있어요? 섭취는 이산이고 소화는 연속이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산 나왔어요. 어려운 영어 쓰시면 어떡해요? 저 어려운 배웠어요. 어디서? 아, 오케이. 예, 이산이고 연속이다. 그럼 저희 이 예시의 시스템이라 하면 섭취부터 소화까지 그 사이만 지금 우리 시스템이 바운더리가 생깁니다. 이게 제 몸이죠. 특히 이제 소화계통이 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쓴 이유가 위내 음식이 많으면 소화가 촉진되고, 그죠? 위내 음식이 없으면 소화가 안 되는 기제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거는 이제 이렇게 다시 위내 음식물 양을 이제 통제 변수로 더 넣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뭐 그렇게 알아서 하고. 여튼 이래 되면 요거를 요 식을 집어넣고 요 프로그램 돌리면 결과표가 이렇게 나와요. 시간에 따라서 위내 음식물, 즉 저량 위내 음식물이 어떻게 바뀝니까? 섭취됐다가 소화되고 다시 또 6시간 만에 섭취해서 소화되고 이런 형태가 되고 이건 무슨 말이죠? 계속 살찌고 있다는 얘기죠. 그쵸? 계속 살이 찌고 있어요. 자,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해결해야 돼요. 그쵸? 중요한 건 미래를 예측하는 거고 해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현상을 알았고 이제 구조를 알았고 현상을 알았습니다. 이제 미래를 예측만 하면 돼요. 설계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설계할까요? 먹는 액수를 줄인다? 운동한다? 근데 운동하는 기제는 얘기 없고 그럼 운동하는 기제에 대한 시스템을 별도로 만들어서 넣어야 되겠죠. 지금 현재 상태는 없어요. 이 상태만 가지고 얘기하세요.
소화량을 늘린다. 그렇죠. 횟수를 줄인다, 소화량을 늘린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동을 한다, 다이어트 약을 먹는다, 여러 가지 기제들이 들어가죠. 그러면 시스템 바운더리가 늘어나면서 그것이 계속 유량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나가고. 이렇게 하나씩 모델링 하는 겁니다. 너무 쉽죠? 끝.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소화량을 저는 이제 소화량으로 조절했습니다. 그래서 소화량을 이렇게 올려봤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이렇게 해서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미래는 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게 구조라는 게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여기는 이제 점점점 레고 블록처럼 하나씩 쌓아가는 거예요. 그죠? 물론 그 섭취와 소화 말고 다른 형태의 유량이 들어가요. 다이어트 약, 그 다음에 뭐 이 몸의 다른 기제들을 또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어떤 여러분이 예상하는 시스템도 그런 식으로 매우 기초적인 구조에 하나씩 애대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왕창 하면 졸업 못 하십니다. 연구라는 게 아시지만 맨 처음에 이상적인 걸 하나 보여요. 물리학적 방법은 보통 이공계에 쓰는 방법은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거기서부터 하나씩 해결한 다음에 에딩을 해나가는 방법으로 쌓아가죠. 아주 간단한 책에서 어드밴스에 나가는 방법이니 여러분들도 연구를 처음부터 너무 복잡하게 그리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선 하나 긋고 그 다음에 소잘놓고 다이어그램 또 하나 선 하나 긋고 또 하나 선 하나 긋고 해서 하나씩 체계해 나가는 과정인데 여기에 이 시스템 다이나믹스의 인과지도가 용광로 중에 하나의 인과지도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이 예. 이 시스템 다이나믹스의 루트가 제한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난 3번밖에 없는 것 같고 이건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 계속 밥 먹는 행위는 이제 지금 계속 일어나는 행위라고 판단을 하고 루트를 만들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끝이 보이는 건 10번만 해야 되는 거 시스템 다이나믹스. 네, 할 수 있는데요. 있죠. 왜냐면 이거는 지금 타임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타임이 계속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걸 40시간을 끊었거든요. 여기서 대상을 끄는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재밌게도 맨 처음에 제가 예제를 드렸는데 여기 이걸 옮기는 거 어떻게 하죠? 힘을 주는 거죠. 이건 힘을 주는 거를 한 번만 해서 일정 기간 끝나면 구조를 바꾸는데 돈이 너무 들어요. 이해되셨죠? 네. 그런 거는 그냥 힘주고 끝내면 나요. 그건 뭐 구조를 바꿔요. 괜히 용 쓰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너무나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그게 원인을 찾고 그 다음부터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반복과 패턴 이걸 중요하게 봐야 되는 문제가 그 정도로 노력을 드릴 거예요. 사실 이거 이래저래 정리하고 하려면 시간도 꽤 걸리는 거죠. 딥한 문제에 맞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는 정적인 문제들만 가지고 논의를 하셨다. 이제는 동적 문제들이 계속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을 거예요. 하기 싫어서 안 하고 방법론을 몰라서 안 했을 뿐입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들도 이제 손에 쥐고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쉬운 것부터 반복되는 것부터 그것부터 접근하셔야 돼요. 그렇게 짧게 하는 구간에 제가 지금 요즘 하는 게 비트코인 저희 학교에 크립토 MBA가 있습니다. 크립토 MBA의 크립토 설계 지금까지 화이트 페이퍼라고 하죠. 여러분 혹시 텍스터 크립토 MBA 그러니까 가상화폐를 발행하는데 요즘 예전 얼마 전까지는 막 발행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사토시 나카모토인가요? 그것도 백서라고 합니다. 그 논문 자체를 백서라고 하는데 그것도 체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막 찢어가지고 돈 500원씩 들고 그냥 튀고 도망가는 X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화폐의 유통 처음에 발행부터 최종 소진까지의 전체 시스템을 하나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 크립토 MBA 설계자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뭘로 보여줄까? 시스템 다이나믹스 이것이 방법 연습에서 코인을 설계하자. 그래서 제가 그 강의에서 이제 이 강의를 했습니다. 실제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그 주임 교수도 이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회사의 사장님입니다. 본인도 그걸 가지고 실제 모델을 만들고 있고 저하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일정 기간이 딱 끝나는 시스템도
시스템 다이나믹스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여기까지 안에 들어있는 내부 상호작용이 굉장히 많아서 그건 설계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돈이 되니까 교육을 드리면 하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상이 너무나 간단한 거라면 그냥 힘주고 끝내는 게 정말 이것만 이해하시면 기본적으로 시스템 다이나믹스의 큰 틀에서는 이해를 다 하시는 거예요.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화를 하면 시간당 0.1씩 줄어들면 예를 들어서 잔량이 0일 경우에는 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건 함수에 나중에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역시 내가 맞습니다. if문을 넣는 거죠. if 위내 음식물이 0이면 소화 끝. 그렇죠? 이게 지금 이게 비었다. 그거 모델링 가능하죠. 그건 사실 굉장히 간단한 if문 하나면 해결될 수 있는 로직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공복이 생겼을 때 기재, 다이어트 음식을 먹었을 때 기재, 하나씩 에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뭐죠? 간단하게 처음부터 섭취와 소화 딱 두 개만 가지고 모델링 시작하고 그러면 하나 더 해서 에딩해서 비어있을 때 그리고 음식물 양이 많았을 때는 우리가 집 빵빵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많으면 얘가 소화기 전에 더 빨리 돌 거 아니에요. 그죠? 더 많이 소화할 건데 얘보다 그럼 그때는 윗부분 넣어서 바꿔줍니다. 그렇게 바꾸는 기본적인 스트럭처는 같은데 그걸 델리케이트할 때 조정하는 함수가 좀 다른 거지 기본적인 스트럭처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또 이게 우리는 두 개를 비교해 봅니다. 자, 옛날 솔루션이 이랬는데요. 저는 완벽하게 해결하는 솔루션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프레젠테이션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럼 박수 받고 여러분 프로젝트 성공하고 이런 식의 이야기가 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뭐 이런 건데 이게 지금 크립토 MBA에서 이야기하는 좀 복잡하죠. 이 정도의 이제 모델이 큽니다. 실제로는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이것도 결국에는 복잡해지면 그냥 복잡하게 보입니다. 어쩔 수 없겠죠.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개념이고 여기 들어가면 다 수식들이 이제 이렇게 수식들이 다 있어요. 있는 형태로 바뀌는 뿐인데 이거 자체가 지금 마이너스 여러분의 최종 목적은 아니잖아요. 쌓아가는 거잖아요. 어느 문제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저기 아마 앞에 설계할 때도 사용했고요. 요거가 뭘로 보이십니까? 동일하게 사용하는 인컴 3대 재무제죠. 인컴 스테이트먼트, 캐시플로, 밸런스 요거로 시스템 다이나믹스로 만들어 뒀습니다. 그리고 각종 레이셔 어나리시스 다이어그램을 돈은 인플로 제일 쉽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돈 들어왔다 나가고 하는 그건 뻔히 다 보이는 거니까 이것만큼 간단하게 하시는 게 없잖아요. 이런 거라도 예전에는 주로 이제 여기 경제 경영 활동은 당연히 되는 거고 정책 설계 같은 것도 되고 과거에는 이렇게 요게 공공관리나 정책에 많이 쓰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제 저희 학교에서 많이 해서 경제 경영 그리고 매니지얼 다이나믹스라는 책도 있고 그래서 외국에는 경영학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도입하신 분이 도시 설계를 하시는 분이 주로 지적공사에 계신 분이 처음 여기 들어와서 좀 본격적으로 모델링 한다고 해서 인구나 이런 인구 동태성 주로 많이 쓰시는데 요즘 저희 학교 때문에 이런 쪽으로 많이 에너지와 환경, 공급망 잘 있는 뭐 경영 요게 사실은 이제 그 제이 포레스트 교수의 지침 아래 사실은 이 성장의 한계라는 것이 아니에요. 리미터 1972년도에 나온 책인가 그런데 이 1970년대 경제학용으로 쫙 한번 돌아가볼까요? 그때가 어땠죠? 장밋빛
1970년대 전 글로벌은 그때 정말 장기국이시 영원히 성장할 것 같은 그런 세대였죠. 한국은 이제 그게 98년도에 한번 낙마하고 바뀌었지만 1970년대 전 세계 경제는 포항의 끝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로마 클럽이라는 곳에서 연구를 시켰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그랬더니 피터 생게 아니고 그 연구 담당한 양반이 우리 미래는 암울합니다. 고소를 해요. 뭔 소리냐?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그걸 틀렸다고 하는 연구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아직도 틀렸다고 반박하는 연구는 없어요. 지금도 70년대 예측한 인류의 미래의 성장 구조와 거의 유사하게 없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 모델의 일부분입니다. 전 세계를 모델링하는 거다. 전 세계를 전체를 모델링하는 모델이라서 이런 거는 이제 뭐 굉장히 그대로 되죠. 그다음에 이제 아주 간단하게는 사람의 행위와 관련된 부분 뭐 저를 연구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게 제수 딜레마 아시죠? 제수의 딜레마. 네. 뭐죠? 불면 가명해 이게 게임 이론의 가장 간단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제수의 딜레마잖아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리고 지금 게임 이론은 경제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게임 이론이 처음과 끝이 있죠. 제수의 딜레마 자체에서 그럼 뭘 선택하느냐, 결국엔 부는 게 제일 좋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결과만 알면 된다는 거잖아요. 결과만 알면 됐어요, 그죠? 근데 과정은요? 혹시 어떤 과정으로 되는지 아시는 분인가요? 어떤 과정으로 실제 부는 행위까지 결론이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시대 다이나믹스는 그 과정을 각 선택에 따른 가치 값들이 계속 변할 거 아니에요. 신적 동류가 일어날 겁니다. 그 신적 동류를 그래프로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여러분들께 드릴게요. 제가 논문에서 따서 직접 제공을 하는데 제수의 딜레마처럼 똑같은 겁니다. 여기 지금은 순찰 중인 경찰과 순찰차와 위반자, 운전자의 게임하고 제수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이걸로 해서 모델링하는 논문은 모델링에서 나오는 논문. 시간에 따른 순찰차 경찰과 운전자의 상호 이렇게 경쟁하는 관계가 시간으로 나오는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일 궁금한 건요.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상 가장 궁금한 건 미래입니다. 미래를 가장 궁금해했고요. 미래에 알면 좋죠. 많은 것들. 근데 미래를 알면 제 책엔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미래를 알면 불행이라고 써놨습니다. 미래를 아는 거는 미래가 현재란 얘기잖아요. 불확정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미래는 현재로 되면서 불행의 씨앗이 된다는 문법으로 쓰는 내용이 있어요. 마치고 여튼 제 목소리가 이제 졸리는 목소리. 자, 일어나서 한번 기직. 아무리 그래도 기지개 좀 피시고 물도 좀 피시고 열심히 이렇게 뛰어다녀도 역시 힘든 거니까. 특히나 제 수업이 힘든 거는 보통 이제 이 예측돼 있는 여러분이 이렇게 미래가 예측되는 그 강의록이 예측되면 여러분이 그 강의록을 대충 읽으면서 미래를 예측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덜 피곤해요. 근데 얘는 어디를 튈지 몰라. 그래서 긴장을 계속해야 돼. 그러면 이게 탄수화물이 안 들어가면 이게 불이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 많이 드시고 들으시면 1.KS로 하니까 서양은 18세기에 F&A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을 해서 멋진 신세계를 열었습니다. 근데 동양이 다 보였을까요?
동양의 그 많은 사람들은 놀고 있었을까요? 동양은 가고 나서 과학을 발전시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다 착각이에요. 다 착각이에요. 동양이 안 한 것은 검증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다고 딴 데다가 신경을 쓸 뿐이지 실제로 더 높은 가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상한 이야기 또 할게요. 우리는 디지털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죠? 디지털은 뭐죠? 0, 1. 그죠?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0과 1이 세상에 뭐가 이상한지 생각해 보세요. 0과 1이 세상에 이상해요. 라고 제가 한줄 떴어요. 드세요. 0과 1이 세상은 이상합니다. 왜냐? 마이너스는 없거든요. 0과 1은 끊임없이 발전만 해야 돼요. 근데 영원히 발전하는 게 있나요? 영원히 성장하는 게 있나요? 영원히 성장하는 건 있을 수도 있는데 영원히 성장하려면 영원한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영원한 에너지가 있으면 영원히 성장할 수 있는데 영원한 에너지가 있을지는 그런 퀘션이에요. 만약에 영원한 에너지가 없다면 0과 1은 결국에는 종말입니다. 급격한 종말이에요. 0과 1은 신기루에 붙이고 떨어집니다. 많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동양은 0과 1의 미래를 아예 봤기 때문에 이미 0과 1과 마이너스 1로 세상을 살자고 개념적으로 마이너스 1의 세상을 같이 공존시켰어요. 근데 완전히 공부도 안 하고 띨띨하고 아무 모르겠던 그 서양이 어느 날 갑자기 1을 알았네. 아니지, 사실은 0을 알았어요. 1은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라비아 학자들이 전해준 0을 알았네. 우와! 0과 1을 더하더니 이게 막 커지는 거예요. 진짜 그전까지 완전 무식했거든요. 침밖에 몰랐어요. 겨우 이제 사람을 하는데 0과 1을 알았던 그 순간부터 얘들은 막 더하기 시작했어요. 이 엄청난 물질 능력. 근데 지금 마이너스 1이 없어요. 라는 게 제일 동양은 무엇인가 엄청난 철학적 고민을 했을 거고 실제로 미래를 보면 다양한 형태의 논의와 학문과 이런 게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서 전해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추측합니다. 동양 사람들이 굉장히 사고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인도 사람은 우주의 끝까지 갔다 왔잖아요. 우주의 끝까지 보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순수하게 사고 실험을 통해서 우주의 끝까지 갔다 왔거든요. 그들의 사상이나 모든 것들에 보면 우주의 지금의 아인슈타인 지금 말씀드린 블랙 이거 모든 것들을 블랙홀 이런 것들을 이미 사고 실험을 통해서 글로 써놨어요. 우주의 끝을. 그걸 이제 봤냐 안 봤냐에 대한 문제로 바뀌면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긴 하죠. 어쨌든 왔으니까 0과 1의 세상은 끝이 보이니 그럼 마이너스 1이 필요한 세상으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지라는 생각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0과 1과 마이너스 1이 있는 미래와 0과 1만 가지는 미래에 대한 미래 예측 현재까지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은 18세기 들어서 미래를 예측하기 시작했지만 역격, 주역이라는 이것은 언제죠? 주역이 뭐예요? 주역은 주나라의 영이에요. BC 11세기. 예?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설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미래는 서양적 방식의 FMA가 있고 동양적 방식의 해석적론 미래 방식이 있는데 저는 요걸 해야 되죠. 우리는 이 연구를 써야 되니까 숫자로 보여줘야 되니까 요걸 쓰긴 쓸 겁니다만 요런 관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요 관점이 요 역경적 관점이 아까 말씀드린 복잡계적 관점하고 유사해요. 서양에 있는 뉴턴식 사고방식은 리덕션이죠.
무조건 자른다 일단. 잘라서 보자. 자른 다음에 요렇게 하면 F는 MA로 미래 예측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미래는 결정된 거예요. 미래는 결정된 거예요. 그리고 복잡함은 그냥 복잡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복잡함에는 단순함이 없어. 그냥 복잡한 것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생각들. 세상은 0과 2로 이루어진 세상. 즉 뭐죠? 0은 forever, 선형, 직선, 성장 이런 걸로만 이루어진 세상이거든요. 그리고 세상은 어느 순간 딱 안정되어 있는 절대 팽창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살았어요. 근데 지금 이거 다 깨졌어요. 전위주의적 방식에 되고 전위지지 않은 전개 방식 고려해야 되고 복잡하고 간단함이란 무서운 질서가 있고 세상은 전부 비선형이고 비평형이고 항상 모든 것들은 움직인다. 이런 세상으로 이제 조건들을 바꿔나가면서 미래를 예측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주역을 따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주역을 설명드렸다고 제가 뭐 주역을 아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주역의 생각에는 시스템적 사고 방식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간역, 변역, 불력이라는 게 있고요. 간역은 끊임없이 변하는데 간단하고 평이하다. 이게 BC 11세기에 쓰인 글이에요. 변역, 모든 것은 움직이고 변한다. 유일한 안 바뀌는 것은 바뀐다는 사실뿐이다. 모든 건 바뀐다. 근데 재밌게도 지배 법칙은 불변이다. 우주의 기본적인 운행 원칙은 불변이다. 우리가 모를 뿐이다. 우주까지 갔다 왔다니까요.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이 주역을 풀어나간다. 문제는 주역의 원리는 대단히 놀라운데 그 해석하는 사람의 능력이 떨어졌다. 그걸 해석을 못할 뿐입니다. 근데 동양은 그 해석하는 방법을 수학이라는 태제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설명시키고 교육시키고 성과를 이뤄나갔던 것이 차이일 뿐입니다. 주역은 알다시피 음양으로 구분하고 음양이 변해서 8개, 건태, 유진, 성간, 당곤이라는 8개로 바뀌고 8개를 조합을 해서 이런 형태로 64개를 만듭니다. 8개는 자체적인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물도 있고 하늘도 있고 연못도 있고 이런 뜻이 있고 맨 윗단에 보시면 여기 있어요. 그리고 태극 다음에 이렇게 펼쳐지고 난 다음에 다시 이게 원래 무극으로 돌아간다는 순환 우주론이 여기 있고요. 물론 이 우주론은 켈빈 우주론이라 지금 인류가 이야기하는 우주론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예전에는 꽤나 먹어졌어요. 켈빈 우주론. 결국은 우주가 팽창됐다가 어느 순간 시점이 지나면 다시 수축한다라는 이론이 가지고 있는데 그 이론에 따르면 그걸 켈빈 우주론이라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역의 형태는 88, 64예요. 되게 간단해요. 요 원리는 이제 아셔도 될 것 같아요. 88, 64, 조합, 매트릭스. 그 다음에 요게 각 표라고 합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칸이죠. 88, 64 곱하기 6 하면 얼마 돼요? 250네요. 하여튼 그게 인류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254개로 미래를 예측한다. 여러분 인생은 250개가 안 돼요, 미래는. 우리 영화에 쓰는 그 시나리오 있죠? 열 몇 개밖에 안 돼요. 그게 약간씩 변형이 있을 뿐이지, 기본 스트럭처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거 기본적으로 이게 구조도라죠. 인간 세상을 설명하는 구조도는 256개면 끝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수화기대라. 수화래. 이게 물이 불 위에 있대요. 물이 불 위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소리 많이 조진 거죠. 근데 재밌게도 이게 양음 이렇게 해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위치가 개가 양음에서 딱딱 아기가 딱딱딱 맞아요. 완벽한 게. 장이개가 자기 위치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완전 그래서 기재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책에도 호빵 얘기가 나오는데 호빵
반도체 얘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호빵 이야기합니다. 제 책이 그래요. 제 지금 강의하는 것처럼 이상해요. 주역의 사고방식이 굉장히 재밌는 게 이게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엔 시스템 다이나믹스의 코잘루프 다이어그램 해석할 때 이 방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겁니다. 다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완성되었어요. 수학이 이제 딱 자기 위치 다 잡고 완성되었어요. 그러면 행복하잖아요. 그죠? 이제 불행이 시작해요.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부터는 불행이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는 아시죠? 이게 태양과 태양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잡으면 짱이에요. 그것도 사실 굉장히 좋은 일. 근데 제가 요 단계별로 다른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태양의 끝에 있는 요 표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설명드렸죠. 망해요. 타버려요. 죽어요.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양극의 끝단에는 우측과 좌측의 끝단에는 끝이 있는 게 아니고 극우와 극자는 같은 거예요. 만나고 있어요. 이 엄청난 아이디어를 반도체에 씁니다. 문민정 박사님 혹시 반도체 아세요? 네. 카르노맵 아세요? 카르노맵 아시는 분? 부울대수 전자 전공하십니다. 부울대수 카르노맵 없어요? 카르노맵이 극구와 극자를 연결시켜서 하나의 이 서클로 보면서 문제가 확 시스템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니까 완전히 세상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잡한 수식을 반도체가 수백만 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수식으로 연결됐다고 생각하시면 이 문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 카르노맵이라는 걸 이용하면 이렇게 추격이 돼요. 그래서 사람이 핸들링이 가능합니다. 그 아이디어를 누가 줬다고요? 카르노라는 사람이 줬어요. 근데 그 아이디어의 원천은 어디 있다고요? 주역에 있어요. 좀 믿으세요. 안 믿으면 제 책을 보세요. 근데 자, 두 가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극구와 극자는 같으면 그러면 아래와 위는 아래와 위도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만두 집을 때 이렇게 다 연결돼 있다. 요 원리를 이용한 게 카르노입니다. 이게 반도체의 회로 작성할 때 사용해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지금 우리 핸드폰에 있습니다. 주역의 생각하고 같아요. 끝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득 차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순환하는 개념으로 나빠지기 시작한다. 이것처럼 수화 기제는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완성된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미완성으로 바뀐다는 개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요 반대 화수미제 순서가 바뀐 거죠. 물이 불 위에 있어요. 그러면 뜨뜻하고 막 날아갈 것 같죠. 미제라고 그래요. 미제. 완성되지 않은. 근데 이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스빌리티가 짱이에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인생은 미완성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좋은 계라는 겁니다. 형상은 굉장히 앞에 봤던 수학 기제가 나쁜 거고 좋은 거고 근데 해석은 나빠지고 하수미제는 형상은 안 좋은데 실제적으로는 좋은 결론을 냅니다. 요거 사고 방식이 굉장히 재밌죠. 이게 시스템을 루프로 해석하면 저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제가 요걸 미는 걸 힘으로 밀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결과만 보일 뿐이니까. 근데
이것이 구조로 만들고 피드백으로 돌리게 되면 생판 모르던 현상이 툭 하고 튀어나와. 그거를 복잡계에서는 창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emergence. 창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복잡계는 결과적으로 창발을 연구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갑자기 뭐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뭐지? 왜 일어났지? 이상한 거네? 라고 갑자기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안에 양의 피드백이 계속 돌구나 했기 때문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로 이제 해석합니다. 이게 시스템 다이나믹스 원류가 복잡계라는 걸 이해하려고 하는 학문의 한 주기인데 그 복잡계는 지금까지 해석하지 못한 갑자기 뭐가 툭 튀어나오고 갑자기 뭐가 해석이 안 되는 부분부터 뭘까를 시작을 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인간 세상에 대한 공부도 시작을 했다.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 태극기는 시스템 다이나믹스의 완벽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은 개입니다. 하나의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경계를. 그리고 요 안에 있는 자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봅니다. 양은 변화를 일으키는 힘입니다. 음은 망하게 하는 힘이 아니고요. 변화를 제어하는 힘. 음이 가장 극단적으로 강할 때 양이 시작을 하고요. 양이 극단적으로 융성했을 때 음이 발동을 합니다. 순환되어 있고요. 그래서 양과 음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동력을 만드는 에너지원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결은 변화를 이제 상징하는 형태로 보여집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국기가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태극기고, 태극기이고, 사전개가 있는데, 이게 뭘까요? 8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왜 4개를 썼을까요? 물론 8개를 쓴 태극기도 보셨을 겁니다. 하필 왜 그래요? 이유가 있습니다. 태극기는 진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운데 태극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러면 어떻게 보면 불안하잖아요. 계속 불안한 상태, 변하는 상태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세상이 뒤집혀지고 막 난리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뭔가 사천왕이 필요해요. 그죠? 지켜줄 게 필요합니다. 세상이 뒤집어져도 지켜주는 사전개가 필요합니다. 자, 저 4개의 개를 뒤집어 보세요. 개가 바뀌나요? 얘는 뒤집어도 개가 안 바뀝니다. 다른 개는 뒤집으면 개가 바뀌어요. 그래서 절대 변하지 않는 4개로 태극기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절대로 안 망하니까. 진짜요? 태극기가 있잖아요. 태극기가 있잖아요. 태극기를 함부로 끊지 마세요. 자, 이게 왜 제가 4단계를 굳이 설명을 드리냐면 태극기로. 자, 시스템이 변화가 필요하면 변화만 설계하면 안 돼요. 0과 1만 설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0과 1과 그걸 지켜줄 수 있는 방어막도 같이 설계를 해줘야지 이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태극기를 거론합니다. 보통 우리 시스템을 설계할 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발전 관련돼 있는, 성장 관련돼 있는 시스템을 주로 구성하기 바쁘죠. 근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별로 좋지 않은 결과들을 나타내니까 그 말은 시스템을 프로텍션 해주는 피드백이든 어쨌든 방어막이든 이런 게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 AI의 알고리즘 텐서플로우나 이런 거를 이렇게 통해서 막 설계하고 그러는데 걱정인 거는 태극기를 몰라야 돼요. 그래서 0과 1만 가지고 하는 이상한 시스템만 설계할 뿐이라는 게 좀 걱정이에요. 밸런싱은 여러분 마이너스는 안 좋은 거죠. 막 깎아먹고 이런 게 있는 거 생각하시죠.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보셔야 돼요. 어쨌든 이 태극기가 이 시스템 다이나믹스의 원리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시스템 다이나믹스 학회의 로고입니다. 태극기. 근데 얘 색깔은 아니지만 이 다른 나라의 학회거든요. 학회 로고로 이렇게 태극기 비스무리하게 얘만 이상. 얘는 아마 나을 거예요. 근데 얘는 컴플렉스 시스템 소사이어티라서 좀 차이가 있죠. 컴플렉스. 누가 먼저 생겼어요? 얘가 제일 먼저 생겼죠. 우리가 따라한 것 같은데요. 얘를요? 네. 우린 태극을 넣었잖아요. 그냥 따라한 건데. 없는 게 한 줄 있는데 여기. 그거 뭐예요? 태극기의 변화. 아 이건 태극기예요. 우리가 아, 제가 누가 생각해? 요거요? 다 지어내시는 거 아니겠지? 안 하네. 이게 제가 그 0, 1, 마이너스 1은 제 주장입니다라고 할 때는 제가 생각한 게 맞고 이론이 없는데요. 나머지는 다 이론으로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사기치겠습니다. 사기쳐서 뭐 남는 거 있다고. 사기의 목적은 사기인지 아닌지 확실히 구분하는 방법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느냐 안 취하느냐인데 제가 여러분한테 취할 거는 없어요. 있나요? 없을 것 같아요. 괜히 저기 손님만 떨어뜨리잖아. 여러분 전부 다 저 자아만 너무 쓰면 안 되겠다. 조금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다 제가 배역적입니다. 자료를 통해서 검증되는 자료입니다. 낯설어서 그렇지 믿으셔도 됩니다. 사전계는 이제 분명히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시간을 좀 끌었냐면 이걸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일단 그 사이에 벤심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 프로그램 설치된 폴더 안에 들어가시면 보이시죠? 5.5D 요 프로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프로면 그 안에 폴더에 들어가면 셋업 나옵니다. 셋업 하기 전에 여기 벤심 코드 번호라고 하는 거 있죠. 텍스트 파일을 먼저 더블 클릭을 해서 열어보십시오. 교수님 그 맥용은 없죠? 네? 맥용은 없죠? 이거는 맥이에요. 대신 시스템 다이나믹스 벤심 오른쪽 해가지고 오른쪽 그러잖아. 아니 주로 우리니까. 벤심닷컴에 들어가시면 이 버전은 아니고 우리장으로 맥용 교육용 버전을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쉬는 시간에 저랑 같이 하고요. 또 질문 없죠? 일단 이걸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셋업을 누르시면 인스톨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인스톨 리지스터 벤심 어플리케이션 메뉴에 있는 거 요거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하시는데 이때 이제 코드를 넣으라고 하는데 요 코드가 위에 있죠. 코드 요거를 쭉 해서 복사하신 다음에 붙여넣기 하시고 오케이 누르십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죠. 혹시 안 되시는 분이 있으면 되신 분이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넥스트 누르고 예스 누르고 요 창이 뜰 때 가시면 안 돼요. 여기 컴퍼니 네임이 있어요. 요거 유저 네임은 뭐 여러분 이름을 써도 되고 그냥 내비도 되는데 요 컴퍼니 네임은 가톨릭 대학교를 쓰십니다. 이 미스테리는 어떻게 풀어야 되죠? 가톨릭 대학인데 왜 가톨릭 대학이에요? 예.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근데 뭐 아는 바는 없습니다. 가톨릭 대학이라 안 하고 공식 명칭은 가톨릭 대학인데 항상 우리는 죽었다 깨가도 그걸 가톨릭 대학이라고 이런 사람은 없어요. 가톨릭 대학이라고 그러지. 자, 여기에 컴퍼니 네임 그 다음에 코드가 잘 들어가면 넥스트 누르셔서 인스톨을 쭉 해나가시면 돼요. 인스톨 하시고
다음에 여기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 그때 크로즈 아이오를 하시면 예, 뭐 스타트를 하셔도 되고 변신을 그냥 클릭하셔도 그러면 됩니다. 요런 형태의 화면이 뜨고 안 되시는 분은 손 드세요. 제가 다 일단 여기 인스톨 하는 것까지를 요번 시간으로 해서 끝내고 쉬는 시간 들어가고 안 되시는 분 제가 쉬는 시간에 해드리겠습니다. 예, 쉬겠습니다. 인식을